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여기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산무회의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관련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수고회의는 과거에 어떻게 운영해왔다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그다음에 발언의 군번도 없고 그리고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산무회의, 그러니까 결론도 없고 계급장도 없고 그리고 받아쓰기도 하지 않는다라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적자 생존 이렇게 적어야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적어서 지금 고초를 당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다른 의미의 그 적자 생존의 개념입니다. 말하면 이견이 있어야 된다. 이 갈라파고스 신도롬이라 해서 동종 교배는 더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미 과거 정부의 실패의 사례가 문고리 3인방이라 폐쇄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처럼 말하자면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무국 개념, 일정을 뭐 그냥 정리하는 개념이라면 보좌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격의 없이 토론하고 대통령 이거 좀 고치십시다 이렇게 합시다. 좀 더 임종석 비서실장을 세운 이유는 좀 젊은 비서실장 세우는 이유는 조직 문화상의 청와대가 좀 역동적으로 굉장히 서로 간에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 그런 것을 그야말로 계급장을 떼고 하자는 것을 대통령이 강하게 바라고 계시고 또 대통령이 잘못됐고 혹은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편견부터 버리자 이렇게 격의 없이 하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수라 하더라도 다수가 그 소수의 의견이 참 진리인 것 같으면 그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진짜 민주주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대통령이 바란다는 의미에서 비서관회의에서 보좌관회의라는 명칭도 바뀌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영상을 볼 때 잠깐 느끼셨는지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보였거든요. 그거야말로 역시 이제 계급장 없이 그냥 난상 토론을 벌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대통령이 결론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없이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단적으로 보이는 장면 같았어요. 그렇죠. 뭐 그 장면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소위 말 국정 스타일 자체를 이제 폐쇄적이지 않겠다, 개방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주로 이제 국정 스타일은 이 이제 수직적 관계에서 상하 관계인데 이거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는데 사실 그 청와대 회의에 잠깐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부분이 뭐 과거를 다 잊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스타일로 국정을 수행하겠다 하는 이 말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두 가지 목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난 절대로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또 두 번째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좀 의지가 좀 강하게 좀 담겨 있지 않았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자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좀 뭐 그러니까 역설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 거의 한 20일 가까이 지금 되는데 모든 그 국정 스타일이 보면은 과거 정부를 반면 교사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결국 그것은 그 성공한 대통령이 가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과거 정권이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통치 스타일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을 줬지 않았나. 그것이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해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런 수순까지 밟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속내는 감추었지만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겠다. 다만 그 성공한 대통령의 기준이 뭐냐.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가 상당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이런 통치 스타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하겠다. 그렇죠.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명칭도요. 원래는 수석 비서관 회의였는데 수석 보좌관 회의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식으로 보면 제일 높은 게 비서입니다. 세크레타리 제너럴 사무총장의 의미인데
흔히 우리 사회에서 비서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이 있으면 오늘 일정 보고하고 뭘 챙기자. 최근에 좀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것이 김무성 대표 공항에 들어오시면서 마치 그런 비서의 의미라면 보좌관의 의미는 동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토론하면 격의 없이 정책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의미에서 개념을 달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은 보다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서 아까 우리 허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를 국민을 위한 모두의 정부가 되고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격의 없이 참여하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격의 없이 또 권위를 좀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눈여겨 볼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특수활동비 네. 아끼겠다. 그리고 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개인적인 밥 먹는 식사 자리, 비품 이런 건 개인적 사비로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와 닿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그렇죠. 뭐 전직 대통령이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어제 이제 과거 정부와 좀 달리 예. 과거 아니고 전전 지금까지 우리 이제 헌정사에 사는 예. 뭐 그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주로 이제 특수활동비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영성성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자금입니다. 정부 예산이죠. 이번에 이제 돈봉투 만찬 논란 때문에 이게 좀 사실 많이 불거진 그렇죠. 알게 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특수활동 목적으로서는 이 비용이 네. 예산이 그건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이 국가 예산을 좀 그 영성이 없다 보니까 사적으로 유용하는 이 부분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지죠. 예.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좀 한 발 더 나가서 청와대에서 개인적으로 먹는 뭐 식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대 비용들은 개인 월급에서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네. 하셨으니까 아마 네. 그 굉장히 그뭐 영부인께서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특수활동비를 일단 먼저 솔선수범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근데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물론 뭐 계기는 뭐 말하자면 법무부의 부적절한 돈봉투 교환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적폐라고 하는 부분을 과거에 얘기했을 때 굉장히 대결적 관점에서 좀 겁나는 거잖아요. 예. 상대의 과거의 잘못된 세력을 쓸어버리겠다, 뭐 예를 들면 괴멸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그동안에 쌓여왔던 너무 관행처럼 느껴왔던 잘못된 것이 적폐거든요. 네, 네, 네. 예, 누적돼 왔던 폐단이란 말이죠. 너무 기정사실해서 이거 그냥 지금 현재 말하자면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들이 8,900억 뭐 가까이 되는 돈을 영수증 처리 없이 그냥 서로 국회의원들도 말하자면 자기 개인 돈처럼 써왔던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경정을 올리자. 네.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상태에서 누가 세금 제대로 내겠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까이 있는 적폐부터 내가 솔선수범하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모습들도 제가 생각할 때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266억인데 지금 대통령 거의 탄핵 상태인데 남아있는 돈이 127억이라 그러면 그동안에 139억을 누가 쓴 거예요? 네. 무엇 때문에 썼는지를 어떤 이해할 용도로 수 썼는지. 없는. 예. 예. 그냥 뭐 뻔히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탄핵 당하시고 별로 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네, 네.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우선 본인 스스로가 가볍게 자기 개인 공사를 구분하는 네.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국정원이라던가 뭐 경찰 이런 뭐 권력기관들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죠. 국정원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네. 충분히 특수활동에 보장을 하되 예. 솔직히 그동안에 숨겨왔던 과거에는요. 실제로 국정원의 활동비도 다른 부처에 다 숨겨왔습니다. 네. 그때 사실은 말하자면 이해찬 의원 시절에 유시민 보좌관들이 그걸 다 파헤친 거거든요. 네. 이때의 이런 어떤 격변이 그렇게 있어 왔거든요. 과거에 국정원의 안기부 돈들이 어디에 숨겨왔는가를 다 파악해서 분석해서 한번 정리가 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국정원이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정원이 되려면 그런 정당한 활동하라. 또 국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성해야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네, 네, 네. 스스로 산출해라. 그런 의미에서 한 30~40%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 가이드라인이면 가이드라인 서로 서순수범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럼 특정 업무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뭐 대부분 좀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 특수 업무비를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뭐냐면 투명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네. 특수업무비가 어떻게 투명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특수업무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보안을 유지하는 이 업무 경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투명하게 쓰라하면은 이거는 일반 예산으로 전용시켜 버려야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 특히 검찰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뭐 마약 단속범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대북 전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는데 다만 이제 이 그 공작 쉽게 말하면 공작을 할 필요가 있는 그 업무 부서가 있거든요.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 다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전형적으로 되어 왔던 정치 공작을 한다든가 네. 다른 아마 그 민간인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특수 그 업무 경비를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정부 해왔던 관행처럼 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써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투명하게 되겠냐 이거죠. 다만 이제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것을 좀 잘 쓰라는 뜻은 투명하게 아니겠어요? 쓰다는 개념보다는 예. 혹여나 좀 과잉 책정된 부분은 솔직하게 좀 줄이자. 네. 이제 이런 것으로 보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쓰면 안 되죠. 투명하게 쓸 수 없으니까 특수활동비를 그렇죠. 책정하는데 그거는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특수활동비의 영역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자원외교를 함에 있어서 후진국과의 거래에 일본 같은 거는 30%를 영수증 처리 없이 하는 예. 어쩔 수 없이 국익을 위해서 자원을 하는데 그 나라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저개발 국가에서 그런 어떤 커넥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너무 투명해져 있어요. 네. 사실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예. 그야말로 다 투명하게 한다 그러면 국익으로서 자원 외교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제에 논의하고 지금은 이제 과잉된 부분을 좀 줄이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특수활동에 관련해서 약간 두 가지 상반되는 그 사례를 보면은 네. 과거에 1996년도 안풍 사건이 있었어요. 안풍 사건. 네, 그때 이제 신한국당이 이제 그 대선 자금 쓰고 남았던 것을 국정원에 맡겨놨다가 그게 터져갖고 결국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국정원이 예산에 돈 없는 이 영수증 없는 돈이 너무 많다. 네. 바닥에 쓰지 않나 뭐 이래가 결국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됐죠. 네. 결국 이제 그거 돈은 국정 그 당시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재판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을 사실 유엔 사무총장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국가라든가 뭐 이런 쪽에다가 사실 지원금을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득표활동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뭐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국가 간의 이야기이기 뭔가 때문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그래서 거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예.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어느 돈을 합니까? 네. 그 특수 업무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공개를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투명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사실 그 전체 소위 뭐 국가기관들이 다 지금 8,700억이라는 게 정부 기관이 다 이미 그 업무비가 다 돼 있거든요. 특수 업무비가. 예.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줄인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도 기밀을 요하는 외교 안보 활동에는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가 개인적인 식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안 쓰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또한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런데 이 정도 그 총무 비서관을 앉힌다는 것은 그런 개혁의 의지입니다. 네. 과거에 솔직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수활동과 상관없이 통치 자금 네. 혹은 만에 하나 퇴임 이후의 자금을 수많은 뭐 몇백억이나 되는 돈속을 아껴서 다른 식으로 가져나가는 이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본인은 지금 그거 하지 않겠다는 투명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른 네. 부처를 떠나서 그동안에 뭐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익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은 포함하되 네. 개인적인 용도로 이런 돈을 전환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금 이제 이해합니다. 전혀 다른 측근이 아닌 사람을 총무비서관을 앉혔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요. 네. 이 특수 업무비라는 것이 지금 이제 예산 부분을 지금 대통령께서 일종의 많은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예. 이게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이게 국가 예산을 갖고 함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자기들 멋대로 뭐 술밥이나 먹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일이 국익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그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수활동비의 어떤 목적 자체는 인정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배경이 좀 뭐라고 사실은 보시는지요? 지난 정부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의 인권 수준이 사실 낮아졌고 또 네. 인권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국제적인 그래서 평가도 많이 낮아졌죠. 예, 그래서 뭐 자유도라든지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어떤 성소수자나 또 장애인이나 또 교도소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찰과 관계되는 어떤 인권적인 탄압, 또 언론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 정기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인권위에 보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부터가 인권적인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국가에 걸맞는 인권의 수준을 만들어가자 예. 이렇게 제안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관장 인사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직접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좀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사실은 중국 공산당도 그런 거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데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 최고 최저 비중, 예. 장애인 비율, 뭐 성소수자 비율, 중국도 기관장 할 때 무당파, 여성, 장애인 다 고려하거든요. 네네.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뭐 말하자면 대통령의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억지로라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네. 예. 네. 지금 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 갖는 것은 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 아니 인권 문제를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관들이 알아서 정말 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맞게끔 우리가 뭐 꼭 그 정부의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니고 네. 국가 가치 기준에 맞춰서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계량화해서 기관 평가를 하겠다라면 오히려 부장이 책임질 수 있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인권 그 관련해서 소수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성소수자든 여러 가지 뭐 이런 분들 있지만은 반대로 또 따지면요 국가 유공자들도 있거든요. 자칫하면은 그런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도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뭐 국가 유공자들 그 일부 그 뭐 채용 부분에서도 뭐 특혜 준다 하지만 거의 미미해요. 그런 네.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지만은 지나치게 그 이런 인권 관련된 부분들을 계량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각 기관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길 부분이지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까지도 기관 평가를 하겠다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지시를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계량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 발표 내용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 속뜻에 이제 어떤 경찰 개혁이 좀 담겨 있지는 않냐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백남기 농민 같은 시위 도중에 물대포로 예. 사망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인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경찰이 뭐 예를 들면 민간인을 수용함에 있어서 혹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경 수사권 문제를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런 기준을 해서 너무 그동안에 어떤 경찰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푸대접 받았다. 검찰에 비해서 너무 힘이 적다라고만 강조할 뜻이 아니라 네. 스스로 이번 기회에 자성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역설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경찰이 너무 공권력에 취약합니다. 밤에 막 만취된 사람들이 파출소 지구대 들어와도 맞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러시아나 미국 가봐도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비켜주지 않으면 공복으로 유리창을 깨도 그런 장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아무도 저항을 못 하거든요. 공권력에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건 국민 전체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찰이 완전히 무슨 무방비 상태로 말하자면 폭력에도 시달리고 실제적으로도 뭐 근무 조건도 너무 열악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개선하면서 경찰의 복지라든지 공권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일 그리고 또 경찰 스스로가 정말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좀 더 인권적인 상황이라든지 개선을 하는 그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차제에 필요하다면 세계적 수준에서의 기소권의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자는 개념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수사권 독립은
뭐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만 있을 때가 아니라 과거 정부도 좀 해오려고 노력했는데 네. 그러면 왜 못했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못해왔느냐 하면은 세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과연 수사 능력이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검찰만큼 수사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적 그 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수사 전문성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예산 부분들 뭐 이렇게 이제 세박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것을 공론화를 하겠다는 이 문재인 정부거든요. 공론화하겠다 해서 이거 하겠다는데 어쨌든 수사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수사권 독립할 수 있는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맷집을 키워왔느냐.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수사권 독립을 하려면은 형사소송법 이걸 또 국회에서 개정을 또 해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같이 모두를 포함해서 하기 위한데 어쨌든 그 조 수석께서 일단 나름대로 이제 잘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잡아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직접 무슨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갖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회 또 청와대 이런 기관들이 관련 기관들이 다 힘을 합쳐갖고 제대로 한번 수사권 독립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네. 그 근데 이제 뭐 경찰 상당한 입장에서 논란이 있을 제가 겁니다. 경찰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기회도 주지 않고 맷집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하지 않나. 네. 한번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낮은 단계에서 어떤 경찰 스스로가 이런 것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마련해 주자.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틀간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회 인준이 남았는데 어떻게 좀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거 이제 야당의 인사청문회 네.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야당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해갖고 정보 수집력도 뛰어나고 또 송곳 같은 이 그 저임 방식 또 송곳 이런 식으로 사실 검증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한 서너 가지 중요한 팩터들이 뭐 병역 문제라든가 또 뭐 후원금 뭐 제3자 대납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야당에서 이걸 잘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정보도 좀 제대로 부족하고 전에 야당보다 전투력이 좀 떨어지는 좀 전투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 좀 무난하게 좀 되지 않겠나. 다만 제가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 5가지를 발표했잖아요. 예. 병력,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이 저 뭡니까 그 세금 포탈, 그다음에 그 뭐 위장전입. 위장전입 네. 또 하나가 마지막에 뭐냐면 논문 표절 표절. 이런 5 네. 것인데 네. 여기 한 가지 빼고 나머지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이 부분인데 청와대에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첫 번째 지금 인사청문회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검증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더 전투력이 부족했다. 만약에 야당에서 정말 제대로 모든 아주 은밀하게 정말로 제대로 그 쫌쫌하게 이 그 조사를 해서 예. 검증을 했다면은 예. 이 5가지 부분들 들고 나왔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야당의 몫으로 일단 넘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야당에서도 이 갑자기 지금 뭐 이 과거에 또 이제 같은 사선 의원 출시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의원끼리 또 같은 또 팔이 안으로 군다고 그래서 좀 통과 좀 무난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통과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중에서 대통령이 제청하신 강요 부분의 탈락률은 1%가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예. 대법관이나 FBI 국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탈락률이 20%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그렇군요. 능력을 보는데 예. 일단 대통령이 만든 어떤 장관이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처럼 아주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청문회에서 공격할 것은 공격하되 네. 대체로 대통령 뜻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기조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고요. 또 이번에는 사실 알다시피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었고 또 사전에 민정수석이나 이런 쪽에 인사수석이나 그 충분히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사전 미국처럼
사전 점검하고 추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그 이낙연 후보로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도 청문위원들이 보기에도 조금 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있지 않았냐 하고요. 어제 저녁 청문회 분위기로 봐서는 뭐 개인 의원들이 자기 민원을 질문했다는 정도는 눈살을 찌푸림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끝까지 반대 입장입니다만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위한 네. 것은 일단 도와주고 보자라는 네. 뜻인 것 같다라고. 그 또 하나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 좀 수정할 부분이 뭐냐면 네. 인사청문회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분류하잖아요. 하나는 국정수행 능력, 네. 또 하나는 전문성, 그다음에 도덕성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 쭉 인사청문회가 보면은 전문성하고 이 국정수행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우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매달려고 왔거든요. 네. 거기서 흠집이 되면 일단은 전문성과 국정수행 능력 일단 후차 문제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도 그래 왔고 앞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점수를 후하게 받지 못했다. 네. 이낙연 후보자도 그 부분은 아마 본인도 이 취임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 또 인사 재청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인사 재청권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세 가지 기준을 잣대를 들여야 될 건데 네. 본인은 그 잣대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가 재청하는 그 장관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잣대에 대해서 도덕성을 제어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특히 강경화 지금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미리 인정부터 하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방금 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이것은 아무리 자녀 문제이지만 예. 과거에 있어서 위장 전입의 문제 같은 건 소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라든지 좀 더 국민들이 보기에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근데 이제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있다 적응이 잘 안 돼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정도가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물론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 이제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실제로 지난 정부 동안에 통일 분야, 안보 분야가 대통령 상황에서 좀 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그 역량을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외교부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고 예. 그런 눈높이를 보자는 의미에서 비외시 출신의 여성 장관을 모시고 왔으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들어오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교묘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강경화 지금 외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도덕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미 자수를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자수하면 참작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인정이 아니고 일종의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엄격히 자수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인정은 청문회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 답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인데 미리 지금 오기 전에 벌써 자수를 다 해버린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검증 과정에서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용 가이드라인 기준에 해당되는 한두 개 해당이 되거든요. 예.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네.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청문회는 이어질 텐데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또 하나 이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자 폭탄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서서 좀 진화를 해야 된다. 예전에 이제 양념 발언이 좀 어떤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과거에 당내 예. 경선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혹은 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좋습니다만 예. 너무 청문위원들이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도하게 무례하게 이렇게 정말 언어 폭력, 문자 폭력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시든 누가 하든 좀 책임 있는 또 문 대표 문 대통령의 말하자면 후견인 그룹이라든지 좀 어른들이 나서서 좀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문위원들이 조금 더 격조 있는 청문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 폭력의 원인 제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정도만큼 아주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지 네. 마치 이것을 가지고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후보자에게 총리 후보에 질문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통령 원칙을 저버린 게 아니냐 계속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의도로 계속 자기 개인의 의도를 갖고 질문한다는 것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과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우선은 뭐 문자 폭탄 다시 돼서는 안 된다. 네. 두 번째 청문위원들 스스로고 좀 더 국민 수준의 높은 내용 있는 또 예의 있는 그런 청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뭐 심정을 이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권 초기에 과거 정부는 인사 문제에서 사실 상당한 그 논란이 있고 또 정부 출범 자체가 늦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 국정 수행하는데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뭐 측면 지원 좋게 생각하면 측면 지원입니다. 그러나 예. 그 외인 부대 일종의 말하면 외인 부대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외인 부대인데 외인 부대가 지나치게 이렇게 인사청문회까지 관여한다. 아니 그거는 인사청문회 인사위원회인데 맡겨야죠. 그 사람 자질에 대한 문제도 그거는 언론 감시기관들이 시민단체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도 이 문자 폭탄을 넣어서 제 외인 부대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측면 지원한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나치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발목 잡을 수밖에 없다. 네. 외인 정부 스스로 이런 더 이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발목을 아니 인사청문회가 방울을 잡는 게 아니고 외인 부대가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면은 깔끔하게 뭐 도와줬겠죠. 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탄생하기까지 도와준 건 좋지만은 이제 탄생이 됐으면 성공했으면 일단은 물러날 줄도 아는 모습도 보이는 것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 정부를 바라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폭탄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 저는 봅니다. 한편으로는 뭐 문자 폭탄이라는 표현을 저희도 쓰긴 썼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치 참여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 뭐 본인들이 문자 폭탄 날릴 적에는 이것도 뭐 하나의 뭐 시민단체 활동이다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시민단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당성이 좀 결여돼 있다. 형식과 진정성. 방법적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국민들이 인정할 부분이냐 할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사청문회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또 뭐 앞으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또 청문회도 다음 주 계속 예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그 현 정부의 어떤 그 특보들의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대북 유화적인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뭐 강경화 그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기조 현재 북핵의 위협 속에서 말하자면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기조는 명확하게 하고 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기조를 명확하게 합니다. 오늘도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말하자면 앞으로 동북아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겠다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유엔 뭐 결의를 통해서 뭐 혹은 인권 결의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보수 집단에서 얘기하는 인권에 대한 얘기에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액션은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백신이라든지 실제로 남북한이 지금요 잘못하면 인종적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네. 너무 생활 연령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통일을 왜 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이지 않는 범위 또 어떤 북핵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 국제적인 어떤 말하자면 차단과 그것이 겹쳐지지 않는 상태 같으면 네. 의약품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인도주의적 접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북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게 부탁드립니다. 좀 당근하고 채찍을 갖고 왔는데 과거 정부에는 사실 거의 채찍을 들고 왔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선순위가 이 당근과 채찍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간 외교를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다가 대북 인권 문제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직 없어요.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